반갑습니다,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빅북 낭독이 구독자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는 제가 이해한 대로 번역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2장에서는 해결책은 있다라는 주제문이었습니다. 해결책이란 나 자신에게 솔직할 것, 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것, 그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의도, 내가 연출자가 되기보다는 내게 맞는 신의 관념을 찾아서 나의 행위자의 개념을 내려놓도록 할 것, 그리고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등이었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3장 넘어가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곤경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당신이 그러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3장) 알코올 중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긴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싫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며 술을 마시는 정도가 정상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모든 병적인 음주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언젠가는 자신도 술을 조절하면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환상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 환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나 죽음의 문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제1단계이다. 자기가 다른 정상인과 같다는 생각이나 머지않아 곧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은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한 남녀들이다. 진짜 알코올 중독자들은 결코 그 누구도 술을 조절할 능력을 영원히 회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음주를 조절하기 위해 시도했다. 그 대가로 회복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잠시였을 뿐,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타락과 조절 실패의 상태가 더욱 심해짐으로써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가 나날이 증세가 악화되어가는 진행성 병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우리는 더 나빠질 뿐이며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다리가 잘려나간 불구자와도 같다. 잘려진 다리가 새로 나올 수 없듯이 알코올 중독자를 다른 사람들과 같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치료법도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어떤 경우에는 잠시 동안은 회복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곧 되돌아가서 전보다도 더욱 나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전문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음주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과학이 언젠가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은 자기가 이런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스스로를 기만해 합리화시키고 시험해 보이며 자기는 앞에서 말한 알코올 중독자의 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 든다.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정상인과 같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경의를 표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기 위해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했다는 것을 하늘도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시도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예로 들어보자. 맥주만 마신다. 마시는 술잔의 수를 제한한다. 절대로 혼자서는 마시지 않는다. 해장술은 마시지 않는다. 오로지 집에서만 마신다. 집 안에는 결코 술을 두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에는 마시지 않는다. 회식이 있을 때만 마신다. 소주를 막걸리로 바꾸어 본다. 자연산 포도주만 마신다. 이번에 또 마시면 일을 그만둔다고 동의한다.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지 않는다.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 영적인 책을 읽는다. 요양소나 병원에 간다.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등등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곧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처 가까운 술집에 가서 술을 조절해 가며 마실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중단해 보라. 한 번뿐이 아니고 몇 번이든지 되풀이해 볼 때 과연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한 비판자라면 그 판단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어려운 고통도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새삼스럽게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던 초기에 자신은 언제든지 단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단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의 결정적인 증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주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오랫동안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여기에 그 한 예가 있다. 30세의 한 남자는 폭음을 하고는 했다. 그는 이런 폭음을 한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심한 신경과민에 시달렸고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 또 술을 마셔 자신을 안정시키고는 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해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일을 성공시키고 퇴직하는 날까지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특별한 남자는 25년간 완전히 술을 끊고 나름대로의 공을 세워 이름을 빛낸 후 55세로 퇴직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희생자가 되었다. 오랜 기간의 단주와 자기 수양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믿음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느슨한 실내복을 입은 채로 병째 술을 마셨다. 그 후 2달간 병원에 있으면서 그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다. 한동안 술을 조절하려고 했으면서 여러 번 병원을 출입했다. 다음에는 전력을 다해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곧 자신이 술에 대해서는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퇴직할 당시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다시 마신 후 급격히 쇠약해져 4년 후에 사망했다. 이러한 예는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들 거의 모두가 오랫동안 단주 생활을 하면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55세가 되던 때가 그가 술을 끊은 30세 때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한 번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진리가 되풀이에 증명되었음을 보았다. 얼마 동안의 단주 후에 다시 술을 마시면 짧은 시간 내에 전과 같이 악화된다. 만일 우리가 술을 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미련도 가져서는 안 되며 잠재적으로라도 언젠가는 알코올에 대한 면역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경험에 따라 그가 한 것처럼 자기들도 의지력으로 단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 중 진실로 술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한 이미 생긴 정신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0세 또는 더 젊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몇 년밖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나 마셔온 사람들과 똑같이 무력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알코올에 의해 심하게 손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술을 마셨는가, 또한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현상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소질이 있는 많은 여성의 경우에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2, 3년 안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불리면 몹시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어떤 술꾼들은 자신이 술을 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알코올 중독의 증세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돌아본 바와 같이 우리는 오랜 음주 때문에 자신의 의지력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 시점을 아득하게 지났다고 느끼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1년간 술을 끊어보면 좋을 것이다. 만일 그가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리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다면
성공의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초기에 때때로 1년간 혹은 그 이상 마시지 않고 지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심한 음주가로 되돌아간다. 비록 당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술을 끊을 수 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아직 알코올 중독자가 될 소질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1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결심하고 바로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다수는 2, 3주 안에 술에 취해버릴 것이다. 적당하게 마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완전히 끊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물론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것은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할 힘이 자신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자기는 성격이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나도 술을 끊고 싶다는 충동이 강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을 끊어야 할 필요성과 소망이 아무리 클지라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의 불가사의한 특징인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우리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신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얼마간 끊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또한 많은 의학계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시기 시작할 때의 정신 상태에 대해 몇 가지를 묘사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몇 번이고 첫 잔의 절망적인 경험을 되풀이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과연 어떤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친구들은 그를 이혼이나 파산에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끌고 간 과음 뒤에 또다시 그가 술집을 찾아갔을 때 도저히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해가 되는 친구를 짐이라고 부르자. 이 사람은 매력적인 부인과 가족이 있으며 번창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점을 상속받았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자랑할 만한 경력을 쌓았다. 좋은 판매원이었으며 모두에게 호감을 샀고 우리가 보기에는 신경질적인 면을 빼면 총명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35세가 되도록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마시기 시작한 지 2, 3년이 되자 취했을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만 할 정도로 난폭해졌다. 그는 병원을 퇴원할 때 우리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찾아낸 해답을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술을 끊었다. 가족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고 술 때문에 잃어버렸던 회사에서 외판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성장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 몇 번이나 술에 만취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기회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면서 그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자기가 진짜 알코올 중독자이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고 계속 마신다면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도 그는 또 마셨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때는 잠시 내가 주인이었던 회사에서 말단 판매원이 된 것에 대해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과 말다툼을 조금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시골로 차를 몰고 나가 고객 한 사람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도중에 배가 고파 식당이 있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전혀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간식이나 먹으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내가 몇 년이나 다니던 곳이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시지 않고 있을 때 거기서 몇 번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간식과 우유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술을 마실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나는 샌드위치를 하나 더 주문하고 우유를 한 잔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일 내 우유 안에 약간의 술을 섞어 마셔도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지? 나는 술을 주문하고 그것을 우유 속에 넣었습니다. 나는 막연히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잔뜩 부른 후에 술을 마신 것이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은 잘 진행되었고 또 한 잔의 술을 주문해서 새 우유 속에 부었습니다. 전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또 한 잔을 마셔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짐은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했다. 강제 입원으로 가정과 직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시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생겼다. 짐은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유에 술을 섞어 마시면 괜찮을 것이라는 바보만도 못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이유를 헛되게 밀어버렸던 것이다. 언어상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정신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균형을 잃고 똑바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또 다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것을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짐보다 더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이상한 정신의 현상이 있었다. 즉 우리의 건전한 이성은 우리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항상 미친 생각이 이겼다. 다음 날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안달을 하고 화를 내며 근심이나 우울, 질투 등과 같은 마땅해 보이는 이유를 핑계삼아 술에 취해볼 생각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도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자기가 마시기 위한 구실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불충분한 것임을 인정해야 했다. 우연히 마시게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때도 일어날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첫 장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데 정열을 바치는 인간처럼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질주하는 차 앞에 뛰어들 때 쾌감을 느낀다. 친절한 충고도 무시하고 2, 3년은 유쾌하게 지낸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에게 색다른 장난기가 있는 생각을 가진 바보 같은 놈이라는 별명을 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의 행운은 그를 떠나고 그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가벼운 상처를 입는다. 당신은 그가 정상인이라면 그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또다시 다친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다친다. 그러나 병원을 나와 일주일 안에 다시 달리는 차에 한쪽 팔을 부러뜨린다. 그는 입원을 최후로 해서 무모하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그만둘 결심을 했다고 당신에게 말한다. 그러나 2, 3주 안에 그는 양쪽 다리를 부러뜨린다. 언제나 조심하겠다며 큰 길에는 결코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계속 보낸다. 마침내 그는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며 웃음거리의 대표적인 인간이 된다. 그는 무모한 도로 횡단을 자기 머리에서 떨쳐버리기 위해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을 나오는 그날로 다시 소방차에 뛰어든다. 그러나 항상 그런 행동은 그의 몸을 크게 다치게 할 뿐이다. 그런 인간이 미치광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않는가? 당신은 우리의 이해가 너무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고통을 겪어온 우리는 이런 무모한 횡단을 알코올 중독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묘사가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면에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치광이인 것이다. 비록 심한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당신들 중 몇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증세 중 어떤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신의 동료들이 한 것과 같은 극단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고 도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술로 인해 상실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튼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바보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있지만 그들의 두뇌와 육체는 우리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끊을 수도 조절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알코올 중독자와 예비 알코올 중독자, 소질 가능성이 있는 자를 구별하려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식으로는 절대로 술을 끊을 수 없다. 독자들에게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이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프레드는 유명한 회계사무소의 공동 경영자다. 수입도 많고 근사한 집도 가지고 있다. 또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대학에 열심히 다니는 자녀들을 둔 아버지이다. 그는 매력적인 성격이어서 누구하고나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다.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프레드와 같은 경우이다. 그는 어디로 보나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다. 우리가 처음 프레드를 만난 것은 1년 전쯤의 일로 그가 심한 신경쇠약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처음이었으며 그 일을 몹시 부끄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지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주었다. 그는 2, 3일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불쾌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술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더욱이 자신의 성격이나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프레드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는 믿지 않았다. 더욱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흥미를 갖고 자신이 증세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 굴욕적인 체험과 그로 인해 얻은 지식으로 남은 인생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즉 그는 지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얼마 동안 프레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느 날 우리는 그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에는 몹시 떨고 있었다. 그는 바로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이야기는 너무나 교훈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술을 끊어야겠다는 확신이 있었으며 다른 어떤 구실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과
술 이외의 다른 일에는 무엇이나 훌륭하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지만 지금은 무력해서 누워있을 뿐이었다. 이것에 대한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동료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시 마시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잔을 마시기 전에 생기는 미묘한 정신적 착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마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료 여러분과 같이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보통 자기 이외의 다른 개인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나로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의지력으로 충분히 술을 끊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조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직장에 나갔고, 얼마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나는 술을 거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을 너무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회계보고서를 정부 관청에 제출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었습니다. 전에 마시지 않는 기간에 고향을 떠난 적이 있었으므로 별로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나 걱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일은 잘 되었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나의 동료들도 기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으며 아무 걱정거리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녁 식사와 같이 술을 조금 마시면 기분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와 함께 술도 한 잔 주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산보를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스쳤고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그날 밤 몇 잔인가 더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더 많이 마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탄 것과 내렸을 때 아내 대신 친절한 택시 운전기사를 만난 일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며칠간 나를 동반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디를 갔는지 또한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병원에 온 것입니다. 생각할 힘을 되찾았을 때 나는 워싱턴에서의 저녁에 대해 자세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는 술에 대해 방심했을 뿐만 아니라 첫 잔과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술이 음료수나 되는 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 친구들이 한 말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을 가지고 때와 장소를 만나면 또다시 마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내가 아무리 경계를 해도 어떤 하찮은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 배운 것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대로의 일이 아니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지력이나 자각은 마시고 싶을 때의 기묘한 정신적 공백을 메우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자신들을 절망적으로 패배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AA 멤버 2명이 나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싱글싱글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내게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는가? 이번에는 손을 들었나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워싱턴에서 한 것과 같은 알코올 중독적 정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들의 많은 경험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12가지도 넘는 자신들의 경험에서 같은 경우들을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게 완전히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해답과 멤버들이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성공했던 프로그램의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름만 걸어놓은 신자였지만 그들의 제안이 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천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당히 과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관념을 생활에서 내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바꾸었을 때 나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적 원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훨씬 만족한 생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생활보다 더욱더 유익한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낡은 생활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날 술을 마시던 시절에 제일 즐거운 날이라도 요즘에 가장 어려운 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프레드의 이야기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경우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래도 그가 느낀 것은 증세의 초기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많은 의사나 정신과 의사가 우리의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 그들 중 한 사람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의 간부는 최근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 상태는 전반적으로 절망적이라는 당신들의 의견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신들 동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의 도움 없이는 100% 절망이라는 것에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해도 만일 거절할 수 있다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너무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인간은 아니지만 당신들의 경우와 같은 영적인 접근 방법에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순간에 알코올 중독자는 첫 잔에 대해 정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나 그 누구라도 그런 방어를 해줄 수는 없으며 그것은 위대한 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3장 낭독을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장 때 뵙겠습니다. 늘 평온하십시오.